11월 10일 메가쇼.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안전하니까 맥스 안타짜요. 그렇습니다. 용기 상단의 파란 띠를 확인하세요. 맥스 안타짜요. 부탄가스 타면 맥스 부탄. 알러지엔 지르텍 울적 알러지에 간질 알러지에 애취 알러지에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하나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너무 힘들어. 경기도 화성에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등급 한우 등심 1000g 받게 되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안마자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네네. 오래전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 이야기를 좀 펼쳐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 후 제 몸무게가 세 자릿수에 육박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식원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친한 친구가 네. 한 단식원에서 6개월 만에 30kg을 감량했다길래 저도 큰맘 먹고 그 단식원에 등록을 했죠. 어서 오십시오. 당신의 몸에 뼈와 피만 남기를 비움의 미학 지라시 단식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 받으십시오. 우리 단식원의 식단표입니다. 네. 아침에 바나나 한 개, 삶은 고구마 한 개, 그리고 생쌀 한 컵입니다. 예? 생쌀이요? 밥해서 주는 거 아니고 생쌀 씹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점심엔 아. 뭐 줘요? 안 줍니다. 저녁엔요? 안 주죠. 와, 정리해보니까 하루에 바나나, 고구마, 생쌀, 그리고 물만 먹여. 단식원에서 주는 효소를 먹은 후에 하루를 그냥 생으로 견디는 겁니다. 아, 그렇게 드셔도 딱히 하실 일은 없으니까 힘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 단식원 안에 설치된 목욕탕에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시고요. 사우나 끝난 후에는 러닝머신 위에서 뛰시면서 다 뛰고 나면 정원 좀 걸으시고, 걸으신 후에는 복부 단련 요가 좀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간단하게 체력 단련실에서 스쿼트 10회 3세트 실시 후에 편안하게 잠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나랑 안 맞는구나. 하지만 등록을 했어요.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나갈 순 없고 일단 그냥 조금만 더 참아보기로 했죠. 시간은 흘러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와, 진짜 살 빼다가 내가 먼저 죽겠구나 싶을 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5kg 감량 되셨습니다. 정말요? 예. 우리 단식원의 뛰어난 효과를 경험하셨으니까 오늘부터는요, 메뉴가 조금 바뀝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해요? 예, 오늘부터는요, 고구마를 빼고요, 다른 걸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예. 그럼 저기 뭘로요? 치킨 되나요 혹시? 아니면 순대도 괜찮. 이제 족발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오늘부터 고구마 대신 나가는 메뉴는요, 예. 구운 소금입니다. 진짜. 약 300m 앞 종합운동장 방면 직진 방향 도시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 난 영문도 모른 채 이곳에서 효수만 먹어뒀다. 여기서 이렇게 살 순 없다. 잠시 후 직진 방향 도시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 양념치킨. 먹고 싶다. 그래, 안 되겠어. 이곳을 탈출하자.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예? 표정을 보아하니 탈출 생각하시지요? 어떻게 그거를? 원래 이맘때 많은 회원님들께서 도망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요, 한 분도 탈출에 성공한 분이 없으세요. 왜요? 오실 때 단식원
오셔서 보셨겠지만 이곳은요 첩첩산 흉턱에 있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앞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 옆을 봐도 산. 아,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막 화가 막 쌓이는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요? 그래서 2주째 프로그램으로 독소 빼기 강습이 있습니다. 과연 2주 시작되는 차에 독소 빼기 전문 강사가 초청이 됐는데요. 그분은 우리 몸속에 있는 안 좋은 기운들을 다 뿜어내야 한다면서 잘 모르는 회원과 화 쏟아내기 배틀을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2명씩 짝을 주는데 마침 저만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소 빼기 강사님하고 할 수 없이 짝이 됐는데요. 막 회원님이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한테 자존심 긁은 이야기 막 해보이죠. 네? 갑자기 제가요? 오늘 아. 처음 뵀는데 상관없이 화를 내야만이 몸에 독소를 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겠는데. 아 그래 예. 그러면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게 예. 잘 보이소. 네 88 올림픽 좋아하지? 왜? 네가 88 사이즈잖아. 피자도 라지로 2판 먹지. 네가 엑스라지 입으니까. 이런 네 뒤통수 맞고 이런 소리 들어봤지? 강호동이 아니네? 니는 그러고 저 해수욕 하지마. 바닷물 넘치잖아. 체중계 올라가면 체중계가 말을 걸겠지? 한 사람씩 올라오세요. 너는 막 희번뜩거리면 뭐 그래도 뭐 티도 안 나. 왜? 얼굴 살에 눈이 파묻히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라앉아있던 독소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억눌림, 분노, 하고 싶던 말들이 마침내 목구멍을 통해 토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이런 머리끈 강선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달려. 네가 엑사지를 알아? 이 비꾸라지만도 못한 놈아. 파죽이나 어떠리뿐 아니야. 피죽이나 이죽정이야. 내 앞에서 꺼져보려고. 나한테 뚱땡이라고 놀렸다는 동생 최병신이 너도 무슨 사과일 거야. 너도 뚱땡이야 이 자식아. 같은 집안 어디다 대고 입을 남을 내. 다 꺼져. 내 세상이야. 브라보. 야, 당신은 막 독소 빼기 최고 단계라고 그러셨습니다. 브라보. 잘했어요. 회원님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어요. 그날 저는 그렇게 욕을 잘했다고 회원들의 박수를 받았고요. 독소 빼기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자괴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저는 그곳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일차에 조용히 퇴소를 하고 속세로 나왔는데요. 10일 동안 몸무게가 10kg이 빠졌더라고요. 단식원을 소개해준 친구가 있더군요. 야, 너 벌써 나왔어. 그래서 지금 어디야? 집집 순대랑 떡볶이랑 튀김이랑 만두 꽈배기 라면 독소 잔치국수 시켰어. 야, 너 그러다 요요 와. 했어요. 네? 안 오겠어요. 7일 동안 8kg 쪘더라고요. 누가 그러대요. 살 1kg 찌는데 10,000원이면 충분하지만 1kg 빠지는 데는 100만 원으로도 힘들다고. 아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봐야죠. 대신 이번에 굶는 거 말고 운동으로 빼보려고요. 성공할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 친구는 단식원에서 성공했어요. 단식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과 잘 맞는지부터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살 빼기 성공하면 다시 사연 드릴게요. 예전에 그 시트콤에서 단식원 일주일 있다가 탈출한 여주인공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예. 단식원 주변 풀밭에서 개미 잡아서 똥구멍 빨아먹는 거죠. 왜냐면 그게 신맛이 나는데 단식원에서 주는 건 아무 맛도 안 나니까 그 신맛이 진짜 못 해보겠다고. 급한대로. 그 시트콤 내용이었어요. 너무 그거 안 견뎌본 사람. 0179님 3일 갔다가 뛰쳐나왔었는데. 겪어보셨네요. 단식원에서 견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 모를 거예요. 굳은 마음을 먹고 가서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저도 중간에 퇴소했어요.
자고 일어나서 또 운동하고 또 운동하다 또 재우고. 운동하고 독서 빼고. 근데 이게 나중에 보식이 진짜 관건인 게 바로 돌아오는 게 김떡수는 보고 예. 막 이러면 3344님. 우리 딸도 100kg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 7번 실패 끝에 50kg 감량했죠. 우와. 지금은 관리 잘하고 있어요. 너무 기특해요. 저 50kg. 오. 나보다 날씬해. 너무 부럽다. 완전 부럽다. 이게 50kg라는 거는 사람 하나, 성인이 하나 나가, 성인 여성 하나 나가. 그렇죠. 진짜. 와, 참. 두 분이서 한 분이 됐네. 근데 약 1km, 80km 구간입니다. 진짜 너무 멋지다. 그래서 준비한 노래였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위로 안 돼. 좀 더 가. 미모네. 됐다. 다 입었다. 다 입었다. 요연 정말 너무 무서워. 될 겁니다. 60부터 70세까지 만기가 되는 상품도 있고 되게 이제 많이 있는데요. 현재는 실비보험하고 진단비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보험 유지 중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암진단비를 더 보장받고 싶어서 비갱신형이고 암진단 3천만 원 진단받는 진단비 2천만 원 추가로 보장받는 부분은 3만 5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납입 기간은 20년이고요. 보장 기간은 100세까지 보장받게끔 설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보험사다 딱히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질문자님의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좀 권해드립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의 구성은 다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팀장님은 월보험료 총 얼마 나오시는 거예요? 현재는 20만 원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가족용이 있어서 조금 더 보장을 좀 튼튼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0세까지 되시는 건데 전화드리면 따로 이렇게 상담 신청해서 청취자분들이 전화로 물어보시면 보험사 상담 말씀하십니까? 어떤 보험사에 가입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송에서는 이렇게 언급드리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0381번님의 질문 바로 이어갈게요. 혹시 실손보험에 또 실손보험 장애인, 법인 택시기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라고 하셨습니까? 이분은 장애인이시고 법인 택시기사시고 아마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복용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이게 질문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외 당뇨약 복용을 같이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일반 실손의료비 가입은 어렵고요. 무병자 실손의료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고지하실 내용이라고 해서 3개월 이내 추가적인 어떤 특별 소견이나 진단이 없으셔야 되고요. 2년 이내 입원력이나 수술력이 전혀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그 진단으로 인해서 치료 이력이 없으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이 장애인 법인 택시기사인 것에 대해서도 혹시 뭔가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 그것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의료수급자라고 하시면 뭐 의료수급자 관련해서 실손의료비 약간 5% 정도는 할인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험사들마다 서류 절차에 따라서 쉽게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0381번님의 질문이었는데 직접 상담을 신청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상품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답변만으로는 좀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일단 짚어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장애 여부를 묻는 부분이 있었어요. 알리르모 사항이.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지가 네. 궁금하신 건데 예전에는 그게 의무사항을 물어보는 항목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죠. 그렇지 않다. 네. 그렇군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무상담소 이렇게 4가지 고민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도 비슷한 고민 하셨거든요. 영진이? 자. 약 1km, 80km 구간입니다. 매일매일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저희 이제 YTN 라디오 문자창으로 보내주시는데 보험 시간에는 저희가 질문을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리다 보니 이렇게 재무상담소에서 다 보험을 모아서 몇 개를 추려서 해드렸어요. 근데 보험도 중요한 내 재무 상황 중에 보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개도 받으실 수 있어요. 1833-8260 1833-8260 전화는 무료 상담 전화고요.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고민 전문가의 시점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직 약 1km 앞 다시 합류하는 도로이니 양쪽으로 주행 가능합니다. 말만 들어도 어렵고 복잡하시죠? 대체 우리 집 가정의 재무 설계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건지 이 분야에서 알아본다는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전주적 전문가시죠. 1833-8260으로 전화하셔서 구체적으로 재무 상담받은 분들의 사례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이에요. 참고로 상담받은 분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방송에서 상담 내용을 나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 어떤 사연인가요? 오늘 준비한 사례는 일시적 외벌이 3인 가족 재무상담이라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청취자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맞벌이 부부였는데요. 육아 문제로 잠시 아내분이 일을 쉬시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 1년에서 2년 정도 뒤에 다시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시던데 그 아내분이 잠시 쉬시는 동안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 이제 청취자님께서 부담과 동시에 지출 관리는 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보험은 잘 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전세 만기가 다가오신대요. 그래서 내 집 마련 방안책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부부가 함께 돈을 벌다가 한 분이 1년 정도, 2년 정도를 일을 쉬시는 상황이 된 거군요. 이렇게 되면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월 소득이 많이 줄게 되잖아요. 네, 소득이 많이 주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분들은 전세 만기가 다가오니까 내 집 마련도 걱정되죠. 전세 뭐 2년에 한 번씩 전세금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니까 이럴 때 그냥 우리 집을 살까? 대출 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분들도 지금 그런 고민도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부부의 현재 재무 상태 들어볼까요? 현재 청취자님하고 배우자님 그리고 3살 자녀를 두고 있는 3인 가족이시고요. 현재 소득이 350만 원이에요. 생활비로는 100만 원, 통신비 15만 원, 관리비는 공과금 25만 원, 단기 대출 상환 금액으로 25만 원, 자동차 유지비하고 기름값으로 50만 원, 보장성 보험료 35만 원, 그리고 연금 상품으로 20만 원 가입 중이시고, 그리고 이제 저축 상품으로 30만 원, 비정기 지출로는 30만 원, 자녀 육아 비용으로 20만 원 지출되고 있고요. 배우자님이 같이 이제 일을 하실 땐 일부 이제 생활비로도 더 쓰여지고 적금도 추가로 하셨는데 그때 이제 모으셨던 현금 자산이 3천만 원이 지금 현재 있으세요. 네. 항목을 이제 들어보니까요. 뭐 얼마씩 쓰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셨잖아요. 뭐 지출 뭐 알차게 하고 계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남편 입장에서는 근데 소득이 확 줄어버리니까 고민이 돼서 상담을 하신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현금 흐름, 뭐 이제 금융상품 내용 이런 것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주택 마련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도 함께 상담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드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도 좀 이제 알차게 지출하고 계셨던 상태인데 그 현재 하고 계시는 금융상품의 내용과 내 집 마련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부분보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알차고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셨던 사례입니다. 네. 현금 흐름이 이제 저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지만 이제 부부가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달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현금 흐름과 맞고요. 어떤 달은 또 마이너스일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단기 대출 지금 상환 금액이 25만 원인데 그 대출금도 현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았던 대출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분의 현재 고민은 이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금융 상품을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는 것과 현금 흐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싶다 이 부분과 내 집 마련 부분이에요. 어디서부터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통장 나누기를 해서 자금 관리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월급 통장과 생활비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 정기 지출 관련해서 자동이체 통장 이렇게 4개의 통장으로 정리를 좀 해서 나눕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의 사용을 좀 자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을 말씀드리면서 지출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좀 사용을 자제하시고 네.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네. 웬만하면 사용하시는 걸로. 그 있는 금액 수준 안에서 지출대금, 지출 통제를 스스로 좀 습관을 들이시는 거죠. 네, 하긴 신용카드는 사실은 이게 빚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100만 원의 생활비하고 비정기 지출로 30만 원, 자녀 육아 비용으로 20만 원을 합치면 150만 원인데요.
모두 합산을 해서 좀 더 줄일 수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요. 매달 효율성 있게 생활비 지출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통장 나누기라고 하셨는데요. 이 통장 나누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죠? 당연히 좀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어떤 그, 부분에 효과가 있을까요? 그 매월 소득 대비 지출 현금 흐름을 좀 쉽게 파악할 수도 있고요. 돈의 사용 목적에 맞게 보다 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쓰실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눈에 보이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대부분의 청취자님들이 뭐 이제 서점에 가시거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통장 나누기 이런 기본적인 걸 많이 보셨고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아시긴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는 고객님께 되게 드무시고요. 어차피 쓰는 돈 그냥 뭐 쓰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 보시면 좀 세어건 나가는 돈을 좀 찾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통장 나누기 크게 어떤 통장으로 보통 나누죠? 기본적으로 이제 월급 통장. 월급 통장. 약 500m 앞 분기 후 다시 합류하는 도로이니 양쪽 모두 주행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뭐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매달 나가는 뭐 공과금, 통신비, 뭐 보험, 뭐 연금,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자동차 뭐 할부 자동이체로 해놓는. 그쵸. 예. 그 통장을 아예 이제 좀 분리를 해서 한 통장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비상금 통장. 아, 그렇게 통장 나누기를 해놓으면 훨씬 돈 관리가 쉽겠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또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또 조정이 됐을까요? 우선적으로 보장성 1833-826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833-8260, 1833-8260 전화는 무료 상담 전화고요.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재무 설계 어렵다고요? 좀 복잡한가요? 굿모닝 굿라이프에서 쉽게 똑소리 나게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듣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은 재무 상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오늘은 재무 설계 전문가 윤준혁 팀장님, 봉정아 팀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상담한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전주적 전문가 시점 두 번째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사연은요. 퇴직 예정자 재무 관리예요. 사연의 주인공은 남편분이 55세시고요. 아내분이 52세 맞벌이 부부이신데요. 5년 이내 퇴직을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인생 제2막 새로운 인생 준비와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상담 신청을 하셨고요. 한 설문조사에서요. 3년 이내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은퇴를 위한 특별한 준비나 활동이 없다고 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20% 이상의 응답자가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한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처럼 은퇴 후에 행복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길 여유가 우리나라는 좀 없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네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평균율은 그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 중에서요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렇게 좀 질문이 들어가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저 생활비는 월 113만 원이고요. 여기에 일반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월 168만 원, 비교적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264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다고 합니다. 네, 은퇴 이후에 정말 적어도 이 정도는 최소 필요하다 하는 금액이 월 113만 원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국민연금 수령액으로도 최저 생활이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힘들죠. 1993년에 처음 지급을 시작한 국민연금은요. 지난해 수급자가 460만 명이었고요. 이 가운데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가 54만 명 되셨어요. 월 평균 수령한 연금액이 91만 원이었다고 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좀 노후 생활이 이제 힘든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게요. 예, 저희가 상담 중에 몇 세까지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65세나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63세에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 국민연금 수령과 동시에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령 금액은 줄어들게 되는데 꼭 이 부분 미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 국민연금 수령할 때 소득이 있으면 그 수령액이 줄어드는군요. 이건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요? 왜 그런지 또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네, 국민연금 납부 기간 10년 이상으로요.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으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다는 거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이럴 때는 좀 소득 활동하지 않을 때까지 수령을 미루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청취자분의 재무 상황부터 그러면 이제 파악을 해볼까요? 청취자님은 4인 가족 맞벌이로요. 세후 소득 650만 원이고요. 현재 경기도 거주 중이고 4억 원 아파트에 대출 원리금 상환금으로 이제 7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현재 3년 정도 상환하면 대출 상환 끝나시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생활비로 월 250만 원 정도, 보험료로 100만 원, 연금저축 상품으로 30만 원, 비고정 지출 100만 원, 은행에 적금을 100만 원을 하고 계시고요. 현금 자산으로는 3천만 원 정도 있으세요. 그리고 자녀분들은 직장을 이제 다니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교육비나 용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5년 이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부부의 재무 상황인데요. 뭐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금 흐름이 대체로 양호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보험료가 조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100만 원이어서. 근데 이 부부 5년 후에 뭐 여유로운 은퇴 생활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의 일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해도 내가 가능하게 만든다. 네. 네.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이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3층 구조의 노후소득 보장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을 좀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또 추가적으로 개인연금 이렇게 3층 구조의 네. 노후소득 보장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들어볼게요. 네, 앞서 아나운서님이 지적해 주셨던 월보험료 100만 원이 상당히 비중이 높고요. 네네. 예, 적정성을 검토해서 줄여드렸습니다. 월보험료를요? 예, 자녀분들은 둘 다 직장인으로 경제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상태시기 때문에 4인 가족 보험료로 100만 원 중 자녀 보험료가 35만 원이었고요. 65만 원이 부부의 보험이었어요. 자녀들은 30세 전이고 보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일부 갱신형으로 특약이 되어 있고 보장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해지하기로 하고 보장 범위를 넓게 해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해 드렸고요. 그 보험료를 직접 자녀가 납입하게끔 좀 이 상담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보험료로는 30여만 원으로 줄여들어서 월 65만 원 정도 이제 추가 좀 저축하실 수 있는 여력이 생기셨어요. 네. 네, 그 보험을 조정을 해서 해지 환급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3년 정도면 대출 상환이 전액 상환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전액 상환을 했고요. 대출 원리금으로 70만 원을 이제 그대로 저축 여력으로 생겼고요. 우선 이제 보험료도 조정을 하고 대출 상환도 했고 현재 시점 받을 수 있는 연금 예상 금액을 산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연금으로 남편분이 110만 원, 아내분이 50만 원 받을 수 있게 예상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부부가 원하는 은퇴 생활비는 월 3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캠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으신데 부족 금액이 약 140만 원이에요. 네. 무조건 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그 30만 원씩 그 연금저축으로 넣고 계셨어요. 그 연금저축에서 65세부터 월 25만 원씩 20년 동안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추가적으로 나머지 또 부족 금액 어떻게 준비해 주셨어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개인연금으로 이제 50만 원 정도를 이제 좀 가입을 해서 추가 납입을 하시면요. 65세 시점부터 월 한 55만 원씩 종신토록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네. 국민연금으로 부부가 160만 원 정도 받으시고 연금저축에서 25만 원,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55만 원 정도 약 2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남편분이 5년 후에는 좀 60세로는 은퇴가 빠르시잖아요. 지금부터 퇴직 후에 무엇 하실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분께서 퇴직 후 5년 정도는 더 일을 하실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 당장 퇴직하고 현재까지 모아놓은 재산으로 죽을 때까지 생활이 가능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다른 소득이 생긴다 해도 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비를 점검을 해서 고정 비용을 좀 미리 줄여야 하겠고요. 혹시 연금 저축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크게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점도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청취자님의 가정의 경우 5년 후 퇴직 예정이지만 그 퇴직 후 5년 정도 일을 하실 생각이고 보험료 조정과 그 비고정 지출 그리고 저축 점검을 통해서 대출도 조기 상환하셨고요.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 좀 가능해졌는데요. 퇴직 후 점검은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퇴직하시기 전에 2년에서 3년 전부터는 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생각보다 어려운 게 은퇴 설계지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어도 퇴직 전 2, 3년 전부터는 은퇴 이후 노후를 위한 그 자금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은퇴를 이제 앞두고 있는 분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1833-826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833-8260, 1833-8260 전화는 무료 상담 전화고요.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만 쏙쏙 뽑았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하나, 저금리 디딤돌 대출을 적극 활용하자. 둘, 통장 나누기를 통해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세워보자. 셋, 퇴직 전 재무 관리를 통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미리미리 준비하자. 내가 준비하고 있는 저축연금 보험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점검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1833-8260으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833-8260, 1833-8260 전화는 무료 상담 전화고요.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 굿모닝 굿라이프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공개 상담 신청 게시판에 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홈페이지 재무상담소 게시판에 다양한 재무 고민도 남겨주세요. 이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정미의 김소유 씨가 미스트롯 예 노래 들어 나오십니다. 지금은 미애와 소유시대라는 제목으로 가든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3부부터는요 돼지고기 살 수 있는 마트 상품권도 빵빵하게 준비했으니까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재무설계 도우미 박규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 중국의 속담인데요.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작은 일부터 배우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속담 속에 등장하는 산은 누군가에겐 정복하고 싶은 목표가 또 누군가에겐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목표나 장애물 때문에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속담에서처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 엑스플래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터즈 치안입니다. 파란 하늘은 높고 바람은 살랑살랑. 아, 가을이구나. 이렇게 날씨가 좋은 가을에는 운전 중 아름다운 풍경에 시선을 빼앗기기 일쑤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방주시, 안전운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 또 하나. 고속도로에서 졸릴 때는 졸음쉼터에서 쉬고 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버스터즈 채연이 전해드리는 YTN 라디오 안전운전 캠페인. 이 캠페인은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6분입니다. 56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날도 포근하고 공기도 깨끗해 가을을 만끽하기 참 좋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내일도 기온이 제법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지만 예년보다는 4, 5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보다 구름량이 늘겠고 영남과 제주도는 저녁부터, 영동 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전남 지역으로도 비가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예년의 가을 날씨를 되찾으면서 공기가 한층 차가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번 더 묻고 싶은데요. 내일은 미세먼지 지수가 어떤가요? 미세먼지 예보가 보통 오후 5시에 나오는데요. 그 전 상황까지는 내일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내일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가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네. 어저께 주말에는 또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다시 좀 예보가 바뀐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으로 이동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나 고속도로 중심으로 차가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사에서 동탄까지, 수원 부근 신갈에서 죽전까지 막히고요.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정체되는 구간이 꽤 긴 편입니다. 금토 분기점 부근 갓길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비교적 원활한데 서울 쪽으로 금남터널 부근 1차로에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조금 전에 발생해서 지금 처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으로 작업하는 구간이 많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일산으로 들어가는 길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시흥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고요. 다시 판교를 지나 일산 다시 태계원에서 구리 쪽으로도 토평에서 광암터널 송파에서 송파 진출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상성과 함께하는 56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제가 매일 밝고 신나 보인다고요? 제가 뉴스를 전해드릴 땐 저의 다른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오전 9시 10분 YTN 뉴스 FM 최영진의 오뉴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분석, 잘 짜여진 뉴스 구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큐를 YTN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줄여나갑니다. 전파 밑에는 종이장판이 종이 박스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제재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방화 가능성은 없을까? 혹시 인화성 물질을 뿌린 흔적은 없는지 검사가 시작됩니다. 기체를 포집하는 거, 기체가 들어와서 화학물질하고 반응을 해서 색깔이 변화하는데 대체적으로 주로 이제 갈색 톤으로 많이 변하죠. 이제 수집한 증거들을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정을 거치면 화재 원인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그려질 겁니다. 사나흘에 한 번꼴로 마주하는 매캐한 현장. 원인을 밝혀 비슷한 사고를 막고 혹시 모를 범죄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해외 나갈 때 들고 가는 여권. 국내 전자여권 표지가 일본의 한 기업이 수년째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산화 시도가 있긴 했지만 사실상 납품이 무산되면서 전자여권 표지는 한동안 일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여권 표지에는 개인정보 등을 암호화한 전자칩과 안테나 등이 들어갑니다. 여권 보안의 핵심 소재인데 지난 2012년부터 일본의 한 기업이 만든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3년 전부터 단수여권 등 5% 정도의 물량을 공급하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납품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진행한 적합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업체는 조폐공사가 일본 제품을 기준으로 적합성 시험을 진행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여권 표지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보안성과 기술 규격을 충족했음에도 조폐공사의 적합성 평가 기준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차별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조폐공사의 불공정한 제조합성 시험으로 인해서 해외 진출 및 전자여권 국산화 등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는 전자여권 표지 국산화를 위해 40억 원을 투입해 장비를 도입하고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제품의 품질이 기존 일본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거나 동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수차례 개선 기회가 제공됐는데도 일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국내 기업이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여권은 10년 동안 품질이 보증이 돼야 되고 해외에서 조폐공사 관계자. 국민의 신분상, 재산상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엄격하게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품질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제작 방식이 모두 바뀝니다. 조폐공사가 새로운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얼굴 역할을 할 여권에 일본산 표지가 당분간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이달 초 열렸던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침묵을 지켰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거라며 대북 외교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전화는 받는다며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에 대해 그리 많이 듣지 않겠지만 일어날 수 있다면서 누가 알겠느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오바마 대통령과의 관련 대화를 거론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과 결국 전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그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면 일본은 당장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전쟁에 대해 그리 많이 듣지 않겠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에게 전화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노라고 대답했다며 실제로 11번 시도했지만 김 위원장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전화는 받는다고 말하며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전화한 적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11번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신사 김 위원장은 오바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존중의 결핍입니다. 김 위원장은 내 전화는 받습니다. 지난 5일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북미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전쟁을 언급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경고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환상적인 합의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에서 강요회의를 시작하기 전 외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해 얘기하다가 한미 FTA 개정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의 문답에서는 한국은 경제와 무역 합의의 관점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구매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IS 격투에 공을 세운 쿠르드족을 배신했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미군 병력은 결국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시리아 내 유전이 IS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 등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 또 하나의 사례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지역에서 이라크로 철수하는 미군 장갑차를 향해 화가 난 쿠르드인들이 감자와 돌멩이 등을 던집니다. 일부 군용 차량은 상황에 부진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배신자
쿠르드 어린이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철수하면 쿠르드인들은 몰살당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가 진행되자 쿠르드인들이 배신감을 격렬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리아 북부 쿠르드 민병대는 미군과 함께 이슬람 국가 IS 격퇴전에 참여해 만여 명이 희생됐지만 미군 철수로 터키의 침공을 받으면서 근거지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현직 군 장성은 물론 공화당에서조차 시리아 철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바꾸며 시리아의 일부 병력을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시리아에 병력을 남기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 불과 원산지를 확인하시나요? 이스라엘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표준 미군 주둔지와 다른 지역인 국경 근처 시리아에 소규모 미군의 주둔을 요청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며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는 국제 분쟁에서 발을 빼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터키와 맺은 닷새 간의 휴전 합의가 연장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YTN 이동입니다. 네, 최초의 한국 영화 기억하십니까? 의리적 구토. 이 영화가 단성사에서 상영이 된 지 오늘로 100년이 됐는데요. 이 한 세기를 거치며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던 우리 영화의 현 주소 그리고 미래를 김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10월 27일 최초의 한국 영화 의리적 구토가 단성사에서 첫 선을 그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한국 영화는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한 해 극장을 찾는 관객만 2억 1천만 명. 1인당 평균 관람 편수는 4.2편으로 연매출 2조 원대 시장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으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랑스럽고 좀 더 한국 영화가 이번 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역대 관객 수 1위는 2014년 7월 개봉한 명량. 최고 기록 1762만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만 영화는 모두 26편으로 올해에만 천만 영화가 4편이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스크린 독과점은 여전히 한국 영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멀티플렉스에서 한 작품이 스크린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독립예술영화 그리고 중소규모의 영화들을 지원할 수 정지욱 있는 서경대 교수. 그리고 이 영화들이 확실하게 스크린에서 걸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도 한국 영화의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디즈니 플랫폼의 성공을 보자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라기보다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굉장히 영화에 대해서 기대되는 아주 원초적인 측면에 더 투자를 강화하고 결국 영화 산업의 100년 미래를 내다본다면 문화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단조로운 액션과 스릴러 등을 뛰어넘는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지금까지 뉴스큐를 YTN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YTN이 다시 뛰겠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경계석으로 깔아놨던 바닥 돌들이 이렇게 해변에 있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24
24시간 뉴스 채널 24번 YTN. 뉴스는 YTN. 오늘 공기 좋다. 우와, 엄마야 너무 맛있다. 어? 오예, 신기록. 지안아, 너 만나려고 아빠 담배도 끊었다? 세상은 기다립니다. 당신에게서 담배 연기 대신 감탄사가 나오기를. 깨우세요. 우리 안에 금연 본능. 인생이 좋은 일은 대부분 담배 없이 일어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의 진실이 궁금하십니까? 시청자가 원하는 뉴스를 보고 싶으시다고요? 보도의 진실, 그리고 시청자의 진심을 찾아보는 방송이 있습니다. 미디어 비평과 사실 확인을 위한 팩트체크까지 주말 저녁 8시 20분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에서 확인하세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국군 기무사령부 문건이 논란입니다. 먼저 국감 현장 들어보시죠.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개헌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한 것은 거짓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거짓이라며 강력 반발했는데요. 국회 국방위 소속 최재성 의원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나루히토 1항 약 2km 앞 분당 수서 IC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世界の平和を常に願い、国民に寄り添いながら憲法にのっとり日本国および日本国民統合の象徴としての務めを果たすことを誓います。 타겟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고 한일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나루히토 1항은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바꾸려는 아베 총리와는 달리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방일했는데요. 일본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 열심히 행동을 옮기는 그런 스케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라 얘기입니다. 왜 지난 4월부터 그 탈당을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당을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걱정 말고 나가시라. 바른미래당 분당 시기가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신당 창당을 시사했죠. 총선을 앞둔 보수 재편 청사진 대한민국 시사학계 보수에서 토론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해서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소식 주간 야구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이동희 일생의 승부 시작합니다. 집회 당시 작성한 걸로 알려진 기무사의 개헌 문건이 공개되면서 지난해 검찰 수사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제 군인권센터가 또 하나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계엄 시행 날짜를 비롯해서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검토에 관여했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이 개자도 못 들어봤다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관련 문건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임태훈 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우선 확인할 부분이 자유한국당은 문건 공개 배후 세력으로 여당을 지목했던데 확인을 먼저 해주시죠. 우선 저도 국방위원입니다만 저도 못 봤던 문건이 어제 공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배후 세력으로 여당을 지목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시각인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비밀이 없잖아요. 예. 중앙도 의원의 경우에도 조국 장관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의 수사 과정 이런 데에서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취득을 해서 또 공개를 하고 공방을 하고 했는데요. 예. 이것을 모든 것을 이제 여당을 배후로 지목하는 것은 적어도 제 경우에는 이거 전혀 생각도 못했고.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공익센터에서는 이 제보를 통해서 입수했다 이 문건을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임태훈 소장은 검찰이 당시 수사하면서 이 문건을 분명히 봤을 테고 알았을 건데 덮었다 이런 주장하는데 사실이면은 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문건이 아니라면 이것은 수사단에서 입수하고 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선 이거는 지금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 일시 중단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수사단에서 이것을 알았던 몰랐던 간에 이것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수사가 중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단된 이유는 당시 기무사령관이 지금 도피 중이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를 했고 더 진전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종결을 한 게 아니고 중단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추가적으로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검찰에서 계속 기무사령관이 없기 때문에 당시 기무사령관이 지금 수사를 계속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핑계로 돌리기도 합니다. 우선은 당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문건이 조작이 아니라면 조작된 문건이 아니라면 이건 응당 수사를 재개해야 될 수 있는 충분한 단서와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문건에서는 지난번 문건랑 다르게 이 NSC가 등장하거든요. NSC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지난번 문건은 한마디로 가짜 문건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재작년 5월,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후에 작성을 해서 3월 달로 작성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해서 만들어서 뒤늦게 목록에 비밀문서 관리 목록에 넣었을 가능성이 큰 문건입니다. 약 500m 분당 수서 IC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번 문건은 2017년 2월 달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선거 전에 작성이 된 것은 물론이고요.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거든요. 그리고 2월이면 촛불이 절정에 올랐을 때고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고 그 가능성이 고조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2월 달에 작성된 진짜 문건이다. 지난 문건은 5월 대통령 선거 후에 부랴부랴 작성을 해서 3월 달로 작성한 것처럼 만들어서 문건을 올린 가짜 문건이다 이런 거고요. 내용적으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짜 문건은 위수령 정도를 검토한 것으로 계엄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적시돼 있고 가짜 문건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번 문건은 계엄령 그것도 합참의장이 아닙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내용을 제시한 평시계엄령으로 이것은 설정을 하고 작성한 거고요. 예. 계엄군 편성표, 뭐 사단 동원하는 거, 특수부대 동원하는 거, 어디에 배치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실행 계획이고 3월 8일을 D-Day로 잡은 그런 문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하고요. 제가 NS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지금 임태훈 소장 경우에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약 3km 앞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이제 그 임태훈 소장의 이제 주장인데요. 예. 어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NSC에서 회의를 한 걸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예. 임태훈 소장이. 그런데 그동안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야당 측에 이제 논거는 한민국 국방부 전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검토 수준에서 한번 해봐라. 네,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할 수 없으니 기무사의 검토 정도를 이렇게 스치듯 한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은 부분인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실무 TF를 국장법으로 짜서 NSC에 보고를 하고 NSC에서 공무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NSC 의장이고 그리고 3번 참석을 했습니다. 2월달에만 2번을 NSC 회의를 주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보고받을 것이다라고 단정. 약 2km 앞 산천 1교에서 수서 IC 남부 순환 방면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역시 이거는 수사를 제기하면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시점상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이것이 그냥 누가 장난삼아 작성한 문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뭐 야당의 유력 인사들의 이 변명 아닌 변명도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 뭐 기무사 시켜서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문건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검토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내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집회 진압 부대 배치 방안도 담겨 있고 언론사 통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계엄령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하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뭐 재판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일본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홍콩처럼 될 뻔했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의 내용이면 이 문건이 혹시 가짜는 아닌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가짜는 아닙니다. 약 900m 수서 IC 남부 순환 방면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확보한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조작해서 나온 문건은 최소한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 계획으로 봐야 됩니다. 예, 너무 구체적이에요. 예, 구체적이고 실행 계획으로 본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 잠시 후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또 이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되고 어디까지 진행이 수사에 초점이 약 3km 앞 유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 좀 여쭤보죠. 조국 정국이 이제 거의 일단락되는 모양새죠. 장관이 사퇴를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후에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중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자 이낙연 총리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경색된 그 한일 관계를 좀 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친서도 뭐 들고 갔고 또 일본 총리와 만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아베 총리 발로 반도체 소재 3가지를 수출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7월 1일 그 즈음에 우리의
우리의 일각의 목소리 또 일부 언론의 목소리가 빨리 특사 보내고 정상회담에서 해결해라 큰일 난다 이랬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예. 마찬가지로 그 7월 1일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고 일본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대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예. 그러면 해결의 이 온기들이 가능성들이 지금 생겼구나 해서 또 출구 전략, 해결 전략도 단박에 하는 것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700m 앞 유턴입니다. 해야 실수가 없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또 당하거나 혹은 패착을 하는 일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약 300m 앞 60km 구간입니다. 이어서 유턴입니다. 출구 전략은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복잡한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뭐 이번에 아베 총리와 이낙연 총리의 만남이 20여 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해결 방법이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양국 언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일 정상회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올 안에 그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문제도요. 예.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제안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가능성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측정을 하면서 이건 서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만한 여건과 환경이 되겠구나, 최소한 실마리는 되겠구나 했을 때 판단해서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별로 바뀐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이런 겁니다. 왜 바뀐 게 없겠습니까? 7월 1일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그때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국제 분업 체계를 깨고 가치 체계를 깨면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시간은 일본에게도 더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도 겉으로는 이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또 안으로는 상황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변화의 가능성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것을 성급하게 단박에 해결하려고 먼저 달려들고 먼저 혼자 속도를 내고자 하면 패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처럼 우리가 냉정하고 치밀하게 그렇게 몰리지 않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처럼 일본의 의도대로 되진 않았어요. 결과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오히려 지금 코너에 몰려있다 이런 분석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대성 의원이었고요. 여기서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일본의 이영지 교수님 잠시 후 유턴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즐겨요. 깨끗한 흰살 생선, 우리 광어. 이 캠페인은 한국광어양식연합회와 광어양식이미자조금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염이 안 되지만 돼지가 걸리면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바이러스 예방과 차단이 필수입니다. 경기도는 방역 통제 초소 확대와 차단 방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축산농가 출입과 돼지열병 발생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고 차량 통제와 소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축산농가에서는 의심돼지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 1588-4060에 즉각 신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조금 전 1부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오늘 나루히토 1항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29년 전 아키히토 1항의 즉위식을 취재했던 한국 기자가 지금은 한국의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즉위식에 참석했는데요. 즉위식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일본 게이센 예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오늘은 어쨌든 이러한 즉위식이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미디어들은 좀 분위기를 띄우고 그러긴 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일본이 좀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퍼레이드도 취소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들뜬 분위기는 아니고 좀 차분하게 진행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저는 오후에 이제 일왕이 즉위 반대하는 시민단체 데모도 있고 그래서 좀 그쪽도 좀 둘러보고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분위기가 들뜨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반일왕 데모 그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전전에 이 신토라는 것은 국가 신토여서 일본에서 이 종교와 이 정치가 하나였지만 지금은 종교 분리 원칙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일왕 즉위식은 신토 이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보면 특정 종교 의식을 이렇게 국가가 주도했거든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일본말로 하면 천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대해서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차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층들이 있는 거죠. 방금 헌법 얘기 주셨으니까 오늘 1항 즉위식에서 나루히토 1항이 헌법 수호를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키히토 1항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의 쇼와 시대를 반성하면서 평화의 여행들을 해왔고 또 전쟁에 대해서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반성의 의지를 몇 번 표현을 했죠. 특히 평화헌법을 지키겠다는 식으로 이런 발언들을 해왔는데 오늘 나루히토 이 신일왕의 이 메시지 중에서 평화헌법 준수라는 표현이 항상 들어갔던 것은 아마도 아베 수상에 대한 견제 효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아베 총리도 즉위식에 참석했을 텐데 아베 앞에서 헌법 수호를 얘기했다는 의미가 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어쨌건 아베 수상의 행정부의